안녕하세요. 저는 텐트플레이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해외 인디게임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하면 게임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공 공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콘텐츠 마케터로서 해외 게임 업계를 조사하다 보면서 이제 느낀 것들을 이제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해외 인디 개발자들을 보면 이제 서로 정보나 그 노하우 공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뭐 그런 것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편화된 정보를 이제 자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낸다든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또는 이제 뭐 밸브 같은 곳에서 공식적인 수치를 주지 않더라도 해외 인디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서로의 수치를 모아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내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해외 인디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존 전략 또는 이제 강점이라고 하면 이제 정보 공유를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양도 많고 질도 높은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웨비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객관적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스팀에서 게임을 냈을 때 내 게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 또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밸브에서 이제 뭐 통계를 주진 않죠. 근데 이제 스팀의 인디게임을 출시한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리뷰 개수를 통해서 매출을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낸 통계가 있는데, 그걸 보면, 일단 이제 출시량을 보면 2013년 이후에 스팀에서 게임 출시량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한 20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연간에 500개가 출시가 되었다 하면 그 양이 2019년에는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레드 오션 같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치열한 시장에서 그럼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가 한번 보면 이제 이게 5년간의 매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이 중간값인데 2013년에는 이 중간값이 약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11만 달러였는데 이제 2019년에는 이게 17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값이니까 이 아래 50% 절반에 달하는 게임들은 수익을 거의 못 내고 있는 거죠. 5년에 170만 원은 거의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상위 25%마저도 상황이 좀 안 좋은데 2013년에는 상위 25%는 한 7억 1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냈어요. 5년 동안. 근데 2019년에는 1,500만 원. 5년 동안 1,500만 원이라는 거는 뭐 의미가 있는 수익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상위 5% 정도 돼야 겨우 5년 동안 한 5억 원 정도 버는 그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비하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90% 정도만 90% 정도가 지속 가능하지 못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팀이 과포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조금은 위안이 돼요. 이제 풀이 커진 만큼 실패한 게임도 많아지지만 성공한 게임도 같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2년 이후에 5년간 매출이 3억 원 이상인 게임은 한 6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5년간 매출이 1억 2천만 원 이상인 게임은 8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스팀에서 게임을 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많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 게임을 알리고 마케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더 이상 내 게임을 모르는 유저가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SNS로 막 개발 일지 홍보하고 뭐 광고 뿌리고 이런 거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케팅을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짤 또는 이제 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유저가 스스로 공유하고 싶게끔 만드는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티를 받은 그 제목 없는 과육 게임 있잖아요. 이건 되게
병맛 컨텐츠, 엉뚱한 컨텐츠로 사람들이 이거를 SNS나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공유하고 싶게 만드는 게임이었죠. 그래서 대박이 났고, 그리고 또 아니면 게임 그리스처럼 굉장히 그래픽이 너무 아름다워서 유저가 스스로 공유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팩토리어나 폴리브리티처럼 GIF나 리플레이를 내보내기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게임에 넣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친구와 함께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게임을 기획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유저가 내가 따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유저가 스스로 내 친구를 게임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캔디 크러쉬 사가 할 때 하트 없으면 친구한테 하트 요청 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구를 이제 불러오게 되고, 또 이제 와우나 이브 온라인 같은 경우 친구를 이제 데리고 오면 이제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요. 뭐 스트롱홀드 킹덤즈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면 막 병력이 늘어나고 이런 혜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유저들의 어떤 네트워크, 그 인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게임파는 스트리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리밍을 시청하는 게 즐거운 게임, 스트리머에게 매력적인 게임을 기획할 수가 있는데, 이제 레이지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리머가 스트림 중에 뭔가 위험에 빠졌어요. 그러면 유저들이 가서 미니게임 같은 걸 해서 뭐 체력을 주거나 뭐 살려주거나 이렇게 스트림을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뭐 잭박스 파티팩이나 뭐 이런 여러 게임들이 또 유저와 스트리머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도록 되게 잘 고안을 해 놓았고, 또 뭐 로켓리그나 마이프렌드 페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수 스트리머들이 자기 스킬을 막 되게 뽐낼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또 그걸 보고 시청자들이 자극을 받아서 또 게임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비트세이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VR 스트리밍의 VR 스트리밍 전용 툴을 또 따로 만들어서 스트리밍이 또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했고, 실제로 이게 되게 효과를 봐서 전례 없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플레이어 간에 이제 교류가 활발할 수 있도록 게임을 기획할 수도 있는데, 이제 포트나이트나 많은 게임들이 이제 랭킹 같은 거 전시를 하고 경쟁심을 이제 유발하기도 하고, 또 뭐 하스스톤 같은 경우 이제 덱 같은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유저 스스로 위키를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만들잖아요. 그 와우 같은 경우도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플레이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저 스스로가 게임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게임을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게임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하스스톤 위키 화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팀에서 되게 중요한 게 태그인데요. 태그는 유저가 게임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유저가 장르나 카테고리로 탐색을 할 때도 태그가 중요하고, 또 태그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팀에서 태그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또 운영하기도 하니까 거기에서도 또 태그가 중요해지고, 또 유저가 자기의 라이브러리를 태그로 정리하거나 이제 탐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그가 되게 유저에게 도달하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태그를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정확한 태그를 하셔야겠죠. 내 게임하고 상관 있는 태그가 설정이 되어야 되고, 이제 유저들이 이제 맘대로 태그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적합하지 않다, 틀린 태그다 하면 이제 솎아내시고, 또 이제 태그를 설정할 때 맨 앞에 인디, 어드벤처 같이 너무 포괄적이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태그는 좀 뒤로 빼시고, 앞에는 내 게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태그, 퍼즐 플랫포머, 호러 같은 거를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추천 알고리즘에서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그가 사실 모든 태그가 이제 동등하지 않고 인기 있는 태그가 있고, 뭐 이 태그는 다른 태그보다 매출이 훨씬 높게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태그를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또는 어느 장르가 인기가 많은지를 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태그 관련 마케팅 툴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이트 링크는 나중에 텐트플레이 SNS로 제가 오늘 중으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오늘 안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사이트는 내가 태그를 설정을 하면 그 태그와 관련된 이제 게임들 리스트가 쭉 뜨고, 이제 그 게임들의
뭐 매출을 내가 짐작할 수 있는 지표들이 떠요. 뭐 리뷰 개수, 리뷰 스코어 아니면 여기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준 매출 추정, 판매량 추정치나 매출 추정치 같은 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그별로 이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볼 수 있고, 이게 조금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이렇게 태그별 매출을 시각화한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여러 태그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링크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네. 그래서 이제 태그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또 스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찐 목록, 위시리스트인데, 이제 위시리스트가 왜 중요하냐, 뭐 위시리스트가 판매로 전환이 되니까, 실제 구매로 전환이 되니까 중요하다라고 심플하게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4가지 정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위시리스트를 통해서 유저들에게 추가로 알림을 보낼 수가 있어요. 내 게임이 출시가 됐거나 또는 뭐 세일을 하거나 이럴 때 추가로 이메일로 이제 알림을 보낼 수가 있고, 그게 굉장히 또 실제로 할인 행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효과가 크고요. 그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내 유저 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 게임을 위시리스트에 추가한 유저들의 뭐 국가 같은 걸 이제 쭉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 게임은 이 특정 나라의 유저가 많구나, 아니면 이 국가별 분포도를 알 수가 있어서 현지화 전략을 짜거나 현지화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출시 판매량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제 출시 전에 내 위시리스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게임을 위시리스트에 추가했는지를 통해서 대충 출시 후에 이 정도 팔리겠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출시 판매량이 너무 적게 예측이 된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른 이제 마케팅을 더 하시든지 뭐 개선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스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내놓은 통계는 뭐냐면, 이제 위시리스트에서 평균 19% 정도가 실제 그 구매로 전환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러프한 통계긴 하지만 이걸 활용해서 대충 대략적인 그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시 후 판매량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시리스트가 많이 추가가 돼야 스팀에 노출이 더 많이 돼요. 스팀에서 위시리스트에 많이 추가된 게임을 더 많이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위시리스트를 많이 유도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게 스팀에서 공개한 평균 19% 정도가 실제 구매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번외로 또 다른 이제 좀 수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왜 그 2019년 평균 매출 얘기했을 때 리뷰 개수를 통해서 그 매출을 예측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인디 게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통계를 보여요. 한 뭐 몇백 개 게임들 모여서 내 게임 수치가 이래라고 보여주면서 그 게임들의 그 수치를 평균을 내서 리뷰 한 건당 이 정도 팔리는구나 라는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여기 이게 매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37개의 게임의 이제 그 판매량을 대박이 나지 않은 게임 237개를 종합해 보았더니 리뷰 하나당 63개 정도 팔린다라고 해요. 중간값은 리뷰당 58개 정도고요. 이게 왜 이제 매년 수치가 업데이트되고 이게 왜 중요한가 보면, 이제 스팀이 이제 리뷰를 유도하는 UI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리뷰를 남기는 유저의 비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뷰당 판매량이 계속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신 수치를 통해서 판매량 예측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게임을 출시하기 뭐 반년 아니면 1년 전부터 이제 커뮤니티나 팬베이스를 이제 키우게 됐는데,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는지 뭐 좀 뻔한 얘기예요. 다채널로 동시다발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디스코드랑 포럼처럼 개발자랑 이제 그 유저가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뭐 또 개발 일지를 GIF나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이제 개발 일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유저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알파 버전이나 베타 버전 출시를 하면서 또
더욱더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 운영하고 이런 게 되게 큰 일이고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인디 게임들은 더욱더 이제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데 하기 힘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내 게임 홍보를 도와줄 에반젤리스트 진성팬, 내 게임의 진성팬을 찾으면 되게 좋은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비슷한데요. 일단 디스코드나 포럼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티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스샷이나 GIF 또는 뭐 약간 뭐 재밌는 메타게임 같은 걸 넣어서 재밌게 내 게임을 홍보하시고 업데이트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얼리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는 게 좋은데 킥스타터로, 이게 킥스타터가 되게 힘들고 할 일도 되게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그래도 큰 돈을 되게 좀 비교적 쉽게 모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 게임 팬층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팬층이 또 디스코드나 포럼 커뮤니티로 옮겨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킥스타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내 커뮤니티도 내 팬이 이제 생기게 되면, 내 게임의 팬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만, 커뮤니티 멤버들에게만 프라이빗하게 알파 버전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이치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팬들은 이제 알파 버전 플레이하면서 더 이제 적극적이게 되고 내 게임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QA 테스트 같은 거에 이제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타 버전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유저들에게 판매하면 돼요.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이제 배포할 수가 있는데, 그냥 구글 폼으로 간단하게 이제 이메일 신청 폼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신청자를 받고 이제 키 배포하고, 그리고 베타 종료 후에 이제 피드백을 적어달라고 하면 이제 좋은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그 유저들의 어떤 관심이나 적극성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방식을 통해서 팬층을 키워나가고 에반젤리스트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딱 출시가 되었을 때 그때 되게 판매량을 최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해드릴 얘기는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적정 가격을 매겨라는데 이게 더 높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인디 게임들이 너무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한다. 근데 그 이후에는 뭐 내 게임에 자신이 없거나 내 게임은 그 정도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뭐 싸게 팔면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뭐 박리담에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해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제 최저 가격은 $20나 아니면 18유로 정도로 잡아라. 그 이하는 너무 이제 그 너무나 낮은 가격이다, 가치에 비해서. 물론 지역별 물가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뭐 GDP가 더 낮은 국가에서는 조금 더 낮게 판매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많은 게임들이. 네, 그렇지만 이제 또 그리고 또 이제 싸면 잘 팔린다는 생각이 또 데이터로 봤을 때도 맞는 생각이 아닌 게, 자, 이 수치를 보면 이거 인디 개발자들 자체적으로 이제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스팀 게임들의 출시 후 1년 매출을 보면 $10 이하의 저렴한 게임들보다 그거보다 2배 비싼 게임들이 판매량이 5배가 더 많고 매출은 30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싸다고 해서 더 많이 팔리는 건 아닌 거예요, 스팀에서는. 그래서 이제 좋은 게임을 개발하셨다면 적정한 가격을 책정을 하셔야 그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팀은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또 노출이 많이 되고, 또 실제로 할인 행사할 때 굉장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위시리스트에서 실제 구매로 전환이 되는 거에 51%가 할인 행사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환의 51%가 할인 행사에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할인 행사를 감안하셔서 가격을 책정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낮게 가격을 책정하면 할인 행사를 해서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너무 낮지 않게 최소 $20에서 18유로 정도로 가격을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여러 가지를 얕고 넓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이제 해외 업계 정보는 저희 텐트플레이 브런치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 또 이제 텐트플레이 뉴스레터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요약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중요한 정보만 모아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 회사 그 텐트플레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뉴스레터 그 리스트에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스팀에 게임을 출시하려다 보니 스팀 상태를 보니까 상점 페이지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팀 상점 페이지를 미리 공개하는 게 좋을까요? 전에는 미리 공개 안 하고 있다가 특정 날짜를 제가 임의로 정해서 정식 공개를 해서 미리 공개를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질문 주셨어요. 네. 저는 뭐 게임은 노출이 많이 될수록 좋은 거니까 뭐 일찍 공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오늘 만약에 내가 스팀 페이지를 열었다 하면 오늘 온 그 유저가 혹시 위시리스트에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출시됐을 때 이제 알림 메일이 가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스토어 페이지는 당연히 출시 전에 열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네. 박광현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알려주신 다양하고 좋은 마케팅 기법이나 사이트가 많은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몇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하셨네요. 그냥 많을수록 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사실 뭐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지만 뭐 네, 제가 생각할 땐 많은 정보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사이트를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죠. 네. 네, 다다익선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윤창식 님이 질문 주셨네요. 스팀은 패키지 게임이 대부분일 텐데요. 텐토플레이의 다양한 분석 시스템은 사실 모바일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키지 게임을 만드는데 텐토플레이는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어제 유저 분석을 도와주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도움을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이제 뭐 단순히 유저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제 게임의 전체적인 밸런스도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재화 사용량이나 인게임 경제 같은 거에 대해서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 있고, 또 이제 그 레벨별 이탈률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각 레벨이나 스테이지별 이제 밸런스를 또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꼭 유저 행동 분석, 그러니까 유저 분석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이제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PC 게임에서도 적용이 많이 되고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강연해주신 텐토플레이 이상진 마케팅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